안녕하세요. 네, 강남 푸른 정신과의 정신과 전문의 신재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강박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나 강박증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확인 강박증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편 연달아서 확인 강박증의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어진 영상들을 함께 잘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강박증이 무엇일까? 사실 강박증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청결 강박증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확인 강박증도 있고, 아니면 정리정돈, 대칭 맞추기, 아니면 좀 완벽주의도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확인 강박증입니다. 거의 청결 강박증과 확인 강박증 한 두 가지가 이제 투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장 흔한 건 이런 것들이죠. 문단속이나 콘센트나 가스불, 창문 단속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 출근길에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나가는 시간들을 모조리 내가 확인하고 문단속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서 또 지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제 이런 강박증이 있고요. 또 일할 때 내가 했던 일을 그냥 한두 번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5번, 10번 막 확인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보낸 이메일이 혹시나 철자가 틀리고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곱씹어 보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분도 계십니다. 대화하고 나서 혹시나 내가 말 실수한 건 아닌지 계속 속으로 곱씹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카카오톡 이런 메신저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하나 내가 말 잘못한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혹시나 좀 기분 나쁘진 않았을지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보는 사람도 역시 확인하는 강박에 속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강박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동적이지 않은 정신적 강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속으로 곱씹어보거나 계속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불편한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떠올리다 보면 뭔가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와서 내가 안도감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확인 강박증의 여러 가지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박증의 치료는요,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강박증의 치료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구된 근거를 볼 때 미국 정신과의사협회나 캐나다 정신장애 치료 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강박장애에 대한 치료 지침이 발표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 지침에서 가장 먼저 손꼽히는 치료가 바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두 가지 치료를 단독으로 하든 병행을 하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근거가 있는 치료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치료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강박증에 대해서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이 치료는 도움이 될까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치료들이 바로 이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죠.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SSRI라는 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SSRI는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이고요.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뇌에 있는 강박 회로가 굉장히 과잉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세로토닌의 불균형을 조정하게 되면서 이 회로가 쉽게 되고, 그러면서 강박 증상들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RI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 외에 수면제라든지 신경안정제 같은 것들, 항불안제 같은 것들은 함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약의 효과는 100%가 아닙니다. 한 50% 정도, 많게는 70%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은 반응하지만 절반은 좀 반응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반이 반응이 온다는 말은 그 절반이 다 100% 치료가 완벽하게 100% 효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50% 중에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약을 먹고 바로바로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요. 저 임상적으로 이런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개는 먹으면은 선생님 조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함이 좀 덜해지긴 해요. 강박증은 좀 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요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를 약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요. 감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박 증상은 크게 강박적인 생각과 강박적인 행동으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강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찝찝함을 유발하고 불안함을 유발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이런 찝찝함과 불안함을 좀 낮추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찝찝함이 덜 느껴지게 되면 아무래도 제거를 하려는 시도를 덜 하게 되죠. 그래서 강박 행동을 덜 하게 되고, 강박 행동을 덜 하게 되니까 나의 뇌에서도 인식을 덜 하게 되면서 증상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행동 치료는 상담 치료입니다.
다른 상담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명확한 치료 목표를 가집니다.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강박적인 행동을 좀 줄일 것인가, 또 강박적인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혹은 이 생각과 어떻게 하면 좀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하고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박증의 경우에는 강박 사고를 바꾸고 생각과 거리 두고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한 치료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강박 행동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치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강박 사고, 불편한 찝찝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들이 치료를 하면서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료는 상호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물이 증상을 좀 줄여주잖아요. 감도를 좀 낮추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하는 게 좀 더 수월해지죠. 불안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라고 제가 권유를 드려도 불안이 엄청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힘들고 과제조차 좀 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을 좀 초반에 사용하면서 감도를 좀 낮추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ERP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가 또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또 반대로 약물 치료가 점점 더 효과를 더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점차 시간 지나다 약물의 농도를 줄이고 나중에 또 끊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은 한데요. 치료의 효과를 고려하거나 혹은 치료 후의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는 되게 좀 함께 병합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경도, 즉 가벼운 정도의 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 단독을 쓰거나 아니면은 인지행동 치료 단독을 하거나 하는 것을 권유를 하는데요. 되게 중간 정도 이상 레벨로 좀 심한 정도 수준의 강박증을 만나게 되면요, 가장 좋은 치료는 두 가지를 병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 설정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신과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약 쓰면 좋아지겠지, 약 쓰면 증상 없어지겠지, 나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개 99%는 실망을 하십니다. 증상은 왜냐하면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불안은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뇌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은 우리를 생존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정상적인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 과도하게 불편을 제거하려는 것들 또한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는 벗어나야지만 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이 과도할 때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치료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실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죠.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거슬리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치료의 1차적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줄이고 일상을 좀 더 견고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뇌도 점차 경계를 풀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강박 증상들이 인식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치료의 경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갑니다. 출렁출렁 하면서 결국 좋아지는 쪽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나 되게 좋아진 것 같다 했다가도 오늘 왜 이러지? 좋아진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서 점점 출렁출렁 하면서 좀 힘든 날, 좋은 날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료의 이런 경과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치료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치료자와 잘 상의해가면서 약물 치료든 인지행동 치료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을 터놓고 상의해가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과연 확인강박증이란 무엇이고 확인강박증에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은 치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또 치료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게 목표를 잡고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면 굉장히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치료의 경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과연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이런 치료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